새벽 2시 CNN 자막에 단 5글자가 번쩍였습니다. 한화 전면 철수. 그 순간 태평양 함대가 멈춰 설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백악관은 90일이면 대체 가능하다고 장담했지만 현장에선 붉은 스티커 NO SAIL이 늘어갔습니다. 과연 이건 단순한 계약 파기였을까요? 아니면 동맹의 심장을 멈추게 한 치명적 경고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2시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실에서 책상 램프만이 홀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형광등 불빛이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로웰 교수가 피곤한 눈으로 커피잔을 들고 CNN을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붉은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한화오션 미 해군 사업 전면 철수. 로웰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카펫에 번지며 쓴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하지만 그의 입가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로웰은 책상 위 정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백색 종이 위에 파란 도표와 붉은 차트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조선 글로벌 수주 점유율 25.1%. LNG 선박 신조 오더북에서 한국 비중 66%. 단순한 저가 경쟁업체가 아니었죠. 로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안경을 벗어닦으며 다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상하네. 점유율이 이렇게 높다고. 로웰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정비 가동률 20%대. 숙련 인력 평균 연령 58세. 정비 대기 함정수 급증. 붉은 글씨로 표시된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연구실 밖에서 야경등이 깜빡거렸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쳤습니다. 로웰은 보고서 위의 차트를 다시 훑어봤죠. 선박 수주량, 기술력 지표, 납기 준수율. 모든 수치가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링링링.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찰스 밀턴 제독의 급박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죠. 배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한화가 빠지면 태평양 전력 17척이 즉시 묶입니다. 로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17척. 태평양 함대 주력 전력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냉소적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17척이요? 설마 그 정도까지야. 현재 노세일 상태 함정이 벌써 17척입니다. 하나 없으면 정비 라인 자체가 마비돼요. 밀턴 제독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웰은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화오션 철수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창문 너머로 펜타곤의 불빛이 번쩍였어요. 로웰은 보고서를 움켜쥐고 CNN 화면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서 있는 곳은 버지니아 노퍽 해군기지였죠. 한화오션의 철수로 미 해군 정비 체계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로웰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점유율 25.1%, LNG 오더북 66%, 가동률 20%대 17척 노세일. 이 모든 수치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로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커피잔 조각들 사이로 CNN 속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의 뇌리에 밀턴 제독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 장의 통보가 바다를 멈출 수도 있군. 로웰이 중얼거린 순간 또 다른 속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평양의 파도가 워싱턴까지 밀려온 것 같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다 생각했을 야경이 오늘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했어요. 미국이 자랑하던 해군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맹국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현실이 그를 때렸죠. 한국 없는 태평양 함대는 과연 가능할까요? 로웰 교수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군 조선소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로웰 교수와 마이클 그랜트 기술국장이 나란히 도크 앞에 섰어요. 햇빛이 강철 표면을 비추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녹슨 호위함 한 척이 도크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함체에 붉은 녹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함상 구조물 위에 앉아 날개를 털고 있었죠. 로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쟁 준비가 아니라 패선장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랜트 국장, 저 함정은 언제부터 저기 있었나요? 20개월째입니다. 엔진 정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클 그랜트의 목소리가 착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비 검사 구역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철골 건물 안에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 새로 반입된 엔진 모듈이 시동 테스트 도중 멈춰 섰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였습니다. 검사관이 헬멧을 벗고 고개를 저었죠. 기준치 진동을 넘겼습니다. 이 상태로는 탑재 불가합니다. 로웰의 눈이 커졌어요. 정치권의 120일 발언이 허상임을 실감했습니다. 엔진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함대 전체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훈련센터로 이동했습니다. 20대 신입 기술자들이 용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꽃이 제멋대로 튀고 용접선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보호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죠. 경험자 평균 연령이 58세라 신입을 뽑았지만 아직 장비를 제대로 못 다룹니다. 그랜트의 설명에 로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력 공백이 뼈아프게 드러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숙련 기술자의 손길은 10년 넘는 경험이 쌓여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비 라인의 용접 구역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체 패널에 덧대어진 금속판이 규정보다 얇게 붙어 있었어요. 이음새가 거칠고 두께도 들쭉날쭉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원래 이건 한국 엔지니어들이 두 겹으로 용접했죠. 우린 예산 때문에 한 겹만 씁니다. 로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비용 절감 논리가 곧 위험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함체가 찢어진다면 승무원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이안박 엔지니어를 만났을 때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하나오션에서 10년간 일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교수님,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안박이 책상 위 도면을 가리켰어요. 복잡한 배관도와 전기 회로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120일이 아니라 3년은 걸립니다. 미국 조선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어요. 로웰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진짜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푸른 바다 위로 함정 한 척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마저 이제는 불안해 보였죠. 저 함정도 언젠가 정비를 받아야 할 텐데 과연 제대로 된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조선소가 아니라 실험실, 아니 실험실보다도 못합니다. 그랜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로웰은 아침에 봤던 녹슨 호위함을 떠올렸습니다. 20개월째 방치된 그 함정이 미국 해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현장에 와서야 알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한국 없는 미국 조선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로웰 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120일은커녕 3년도 부족할지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4시.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지하 3층 기록실에서 비상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데이비드 로웰 교수가 마이클 그랜트와 함께 미로 같은 철제 보관함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습기로 눅눅해진 공기 속에서 먼지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서류들이 곰팡이 냄새를 풍기며 그들을 둘러쌌죠. 기밀 문서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랜트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철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로웰의 눈이 구석진 보관함의 검은 파일에 멈췄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내부 전용. 로웰의 손끝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기록실을 감쌌습니다. 파일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충격적인 문구가 검은 활자로 박혀 있었어요. 독자적 회복 불가. 정상화까지 12년 이상.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로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랜트는 숨을 죽이며 그의 어깨 너머로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펼치자 더욱 끔찍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가동률 78%에서 37%로 자연악화. 정비 대기 평균 181일. 평균 고장 간격 40% 단축. 빨간 그래프가 절벽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로웰의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해군의 실상인가요? 그랜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로웰은 말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력 구조 데이터가 나타났죠. 숙련 기술자 평균 연령 58세. 신규 인력 충원 20% 미만. 은퇴 예정자 비율 35%. 기술 전수율 15%. 숫자 하나하나가 미국 조선업의 사망 진단서였어요. 노동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설계도가 사라진 거였군. 로웰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2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는 공포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기록실 깊숙한 곳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기록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그건 내부 전용이라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로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짜 자존심이 이 보고서를 지하 깊숙이 묻어버린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부품 조달 실패율 45%, 품질 검수 통과율 62%, 안전기준 미달 사례 증가율 230%, 예상 복구 소요 시간 최소 8년에서 최대 15년. 모든 지표가 미국 조선업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잠시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서류를 비췄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로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거제 조선소의 항공사진이 전체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며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크에는 수십 척의 함정이 질서정연하게 정비되고 있었죠.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로웰의 심장을 멈췄어요. 한국 기술 격차 최소 20년. 대체 절대 불가능. 로웰은 더 이상 한국을 대체 가능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거제 조선소의 압도적인 모습이 샌디에이고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25년 동맹의 진짜 무게가 이제야 어깨를 짓눌렀죠. 이 자료들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로웰이 기록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위층 몇 명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 기밀로 분류돼서요. 직원의 대답에 로웰은 전율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랜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서 하나가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산산조각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덮는다고 해서 바다 위의 함정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로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하 기록실의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미국 해군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죠. 보고서를 덮으면서 로웰은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181일 정비 대기 37% 가동률, 20년 기술 격차 45% 조달 실패율. 이 모든 수치가 하나의 냉혹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 함대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로웰 교수의 본격적인 각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6시,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서편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1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방 안의 긴장감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웰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찰칵. 샌디에이고 현장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녹슨 호위함 멈춰선 엔진 모듈, 서툰 용접 작업 장면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져갔습니다. 녹슨 도크, 불합격된 엔진 모듈, 훈련조차 안 된 인력. 이것이 우리 해군의 참혹한 실태입니다. 로웰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메웠어요. 몇몇 참모들이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스크린이 전환되며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가동률 78%에서 37%로 급락하는 빨간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정비 대기 평균 181일이라는 수치가 굵은 글씨로 강조됐습니다. 120일이면 정상화된다고요? 이 기밀 자료는 최소 12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웰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참모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에릭 스펜서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의자를 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과장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대체 공급망이 이미 준비돼 있어요. 스펜서가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과 정치적 계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일본과 독일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로웰은 화면에서 평균 고장 간격 40% 단축이라는 문구를 크게 확대했어요. 붉은 글씨가 상황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보좌관님, 냉혹한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한다면 함대 절반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로웰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스펜서와 로웰 사이를 오가며 갈라졌어요. 스펜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블러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없이는 못 사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4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그의 말에 일부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군 관계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로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숙련 기술자 평균 연령 62세, 신규 충원율 15%, 기술 전수율 8%라는 참혹한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이 블러핑입니까? 우리 조선소 인력 대부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신입 기술자들은 기본 용접도 제대로 못합니다. 로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에서 본 참담한 광경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회의 막바지 합참 소속 윌리엄스 장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어요. 체면으로는 바다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동률은 정치적 수사로 회복되지 않아요. 장군의 한마디에 상황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몇몇 군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스펜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무릎 꿇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윌리엄스 장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로웰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로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제 조선소의 웅장한 모습과 샌디에이고의 초라한 현실이 나란히 비교됐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개입니다. 체면을 지키고 함대를 잃거나 현실을 인정하고 바다를 지키거나. 로웰의 마지막 말에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스크린 속 두 조선소의 극명한 대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펜서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겼다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로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태평양 제해권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황실의 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현실 사이의 첫 번째 충돌이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오전 10시. 하와이 진주만 해군 기지에서 출항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레이크사이드와 엘리자베스호가 위풍당당하게 도크에 정박해 있었어요. 핵잠수함 시 울프호까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군악대가 출항 축하 리허설을 마치며 관악기 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죠. 그런데 최종 안전 점검을 위해 올라탄 검사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쾅! 출항 취소 도장이 서류 위에 세차게 찍혔습니다. 검사관이 무전기를 움켜쥐며 긴급하게 외쳤어요. 이지스 구축함 레이크사이드 선체 하부의 균열 발견. 즉시 출항 중단. 장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져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엘리자베스 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체 용접 부위에서 미세한 금이 발견됐거든요. 두 번째 구축함도 출항 불가. 용접 불량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옆 도크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핵잠수함 시 울프호의 냉각 펌프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삐. 기술병이 급하게 뛰어와 보고했어요. 펌프 진동치가 안전 기준을 완전히 초과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망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휘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핵잠수함 없는 태평양 작전은 맨몸으로 전장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항구 창고에는 아이러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연료 드럼과 토마호크 미사일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들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지만 이를 실어 나를 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병사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무기는 산더미인데 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해군입니까? 데이비드 로웰 교수는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상황이었어요. 합참 전력지도 회의실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전력 공백이라고 불안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지도는 단순한 색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전략 전체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의미해요. 로웰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태평양 제해권이라는 미국의 절대적 핵심 자산이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의 빨간 영역이 점점 넓어지며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장군들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침통하게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모든 정치적 수사와 희망적 관측을 완전히 압도해버렸거든요. 합참의장이 무겁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급 위기 보고서를 즉시 작성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백악관의 달콤한 거짓말과 희망적인 소리만 할 수는 없어요. 보고서 표지에는 핏빛처럼 붉은 글씨로 이런 절망적인 문구가 새겨졌어요. 45일 내 전력 공백 절대 불가피. 예상 복구 기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 군 내부조차 더 이상 어떤 낙관론도 유지할 수 없게 된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주만 항구에서는 연쇄적으로 재앙 같은 나쁜 소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정비 중이던 다른 함정들에서도 비슷한 치명적 문제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엔진 베어링 심각한 마모, 레이더 시스템 완전 오작동, 무기 시스템 동기화 전면 실패, 연료 시스템 누출. 모든 게 마치 도미노처럼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체계적이고 완전한 붕괴예요. 로웰이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빠진 거대한 빈자리가 이렇게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걸 이제야 뼈아프게 실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일부 완고한 강경파들이 비현실적인 대체 공급망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혹한 현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말들이 공허하고 의미 없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른 함정에서도 연이어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미사일 순양함에서는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고 강습 상륙함에서는 항해 장비가 모두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말 하나뿐입니다. 합참의장이 마지막 긴급 브리핑에서 비장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가짜 체면이 아니라 진짜 생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45일 후면 태평양에서 우리 군사적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의 무거운 말에 회의실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미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위험하게 계속 깜빡거렸어요. 각각의 점은 작전 완전 불가능한 함정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절대적 자존심이었던 태평양 함대가 하루 종일 속절없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로웰은 절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주만 항구에 무력하게 정박한 함정들이 보였지만 그 어느 것도 바다로 나갈 수 없었어요. 한때 위풍당당했던 철의 거인들이 항구에 갇힌 채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는 미국 해군이 결국 이런 비참한 모습이군요. 로웰이 쓸쓸하고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정한 동맹의 소중함과 한국의 절대적 가치를 이렇게 뼈를 깎는 듯 뼈아프게 깨달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함대가 완전히 멈춰 선 이 치욕적인 날이 미국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 굴욕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본관 영빈관에서 역사적인 긴급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대형 원목 테이블 양쪽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엄숙하게 나란히 세워져 있었어요. 화려한 붉은 융단 위로 양국 대표단이 무겁고 긴장된 발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수정 라이트가 테이블을 비추며 역사적 순간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에릭 스펜서 보좌관을 필두로 데이비드 로웰 교수,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하나오션 CEO, 외교부 국장이 자리를 잡았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고 회의 기록을 위한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첫 발언을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동맹의 존엄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실고 있었거든요. 미국 대표단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펜 끝으로 종이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에릭 스펜서 보좌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한국 측 인사들은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침묵이 스펜서의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운운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한 무언의 거부감이었죠. 데이비드 로웰 교수가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이 문건이 말하는 건 단 하나 사과 없이는 신뢰도 없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으로 미국 측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안도와 함께 신중한 기대감이 스며들었죠. 하나오션 CEO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조선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조건은 단순합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 CEO가 미리 준비해온 청색 표지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10년 장기 계약 초안과 공동기술센터 설립 방안이 담긴 두꺼운 제안서였어요. 미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펜서 보좌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는 다소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 겁니까? 한국 차관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사과 없는 협력은 없습니다. 회의실에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한 한국의 입장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스펜서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로웰 교수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체면은 바다를 지키지 못합니다. 신뢰만이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양측 모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하나오션 CEO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10년 장기 계약 공동기술센터 설립, 상호 존중 원칙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표단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의 제안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했어요. 처음엔 적대적이었던 공기가 점차 협상의 여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펜서 보좌관이 한국 측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초기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로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본 참혹한 현실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의 요구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 말미에 양측이 기본 합의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차관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우린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항로를 지킬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긴장감 속에서도 작은 균열처럼 협력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물처럼 양국 관계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였습니다. 스펜서 보좌관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세부 사항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이비드 로웰은 이 순간을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어요. 지배와 복종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CEO가 마지막으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오늘 회담의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체면 중심의 협상에서 존중 중심의 대화로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날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오션 엔지니어 선발대 60명이 단정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입국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미 해군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문가들이 돌아왔군. 현장 장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군 장병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모인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버스를 타고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로 향하는 길 한화 엔지니어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항구를 바라봤어요. 방치된 함정들이 도크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결의로 가득 찼어요. 해안가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모두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봅시다. 팀장 격인 이성호 수석 엔지니어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모든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실력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정비 라인에 들어선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화 엔지니어들이 분해된 엔진 부품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길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며칠간 고민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기 시작했죠. 복잡한 배관 시스템부터 정밀한 전자 부품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이건 단순 수리가 아니라 전체 리듬을 되찾는 겁니다. 한 기술자가 엔진 블록을 조립하며 말했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묻어났습니다. 현장 공기가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어요. 미국 기술자들도 옆에서 열심히 배우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넘게 정비 대기 상태였던 미사일 구축함 존스턴호에서 엔진음이 울려 퍼졌어요. 굉음과 함께 선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선체 곳곳에서 시스템 점검 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파니 병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동료들의 눈빛에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자부심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2주일 후 두 번째 함정이 움직였습니다. 핵잠수함 시울프호의 냉각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안정화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순조롭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펌프 압력 정상, 온도 안정화 완료. 관제실에서 기술병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지휘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3주가 지난 후 미 해군 본부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전력 가동률이 37%에서 65%로 급격히 회복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합참 회의실에서 장군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짓눌러왔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비창이 다시 숨을 쉽니다. 합참 의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에릭 스펜서 보좌관마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데이비드 로웰 교수는 회의실 창가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푸른 바다 위로 훈련 중인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함정들이 당당하게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바다는 체면이 아니라 신뢰를 택한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 로웰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냉소와 불안을 넘어선 안도감이었어요. 몇 달 전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항구에서는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진 정비 완료, 레이더 시스템 재가동, 무기 체계 점검 완료. 한화 엔지니어들의 복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정비 스케줄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창이 아니라 무덤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군. 한 미군 장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화 엔지니어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더 이상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료들과의 협력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부품이 아니라 리듬을 고친 겁니다. 이성호 수석 엔지니어가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적 수리를 넘어 전체 시스템의 조화를 회복했다는 뜻이었죠. 한 달 후 샌디에이고 항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함정들이 규칙적으로 출입항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라인에서는 활기찬 작업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로웰 교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몇 달 전 한국을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태평양 함대가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신뢰와 상호 존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바다가 두 나라에게 새로운 항로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워싱턴 D.C.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성명서를 펼쳤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향해 몰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오늘 미국은 사과를 통해 새로운 원칙을 세웁니다. 체면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가 동맹의 진정한 기반입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어요. 회견장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기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공식 사과였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회의실에서 공동 서명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양국 대표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 대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차가웠던 분위기가 서서히 따뜻한 환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한미 공동기술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안전모를 들어올리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웰 교수가 착공식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동맹은 종이 계약이 아니라 손에 묻은 기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질적 협력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술센터 건설 현장에서는 양국 기술자들이 이미 함께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같은 날 오후 샌디에이고 항구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새로 정비를 완료한 이지스 구축함 레이크사이드호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출항했어요. 엔진의 굉음이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판위 장교가 바람에 휘날리는 성조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병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자신감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핵잠수함 시울프호도 연이어 출항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거대한 함체가 미국 해군력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태평양 제해권이 다시 미국 손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백악관에서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10년간 공동기술센터 설립, 상호 존중 조달 원칙, 한국 중소기업 20% 참여 보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됐습니다. 에릭 스펜서 보좌관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몇 달 전 체면만 고집했던 그가 이제는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사람을 바꾼 거였어요. 거제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과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웰 교수는 샌디에이고 항구 끝자락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 문서가 보여준 절망적인 수치들이 이제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 있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체면이 아니라 신뢰. 그것이 함대를 다시 띄운 진짜 연료였다. 로웰이 중얼거렸어요. 오만에서 불안으로, 불안에서 충격으로, 충격에서 각성으로, 그리고 각성에서 확신으로. 그의 마음속 변화가 곧 양국 관계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보고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37%라는 절망적인 수치가 적힌 페이지에서 65%라는 희망적인 숫자가 적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숫자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땀과 신뢰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체면의 동맹은 붕괴했지만 신뢰의 동맹은 더욱 강해졌어요. 태평양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두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웰 교수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은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써나갈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